여야 중진들과 함께 현안 짚어봅니다. 우원식 의원, 홍문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당 경선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까 합니다. 민주당은 이제 경선이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그렇게 하죠. 근데 결론을 향해 가고 있죠. 결론을. 네. 이제 왜냐하면 이제 경선인단도 좀 있으면 참여할 것이고 권리당원들은 투표에 참여했고 이미. 네. 대의원들도 주말이면 투표 참여하니까. 네. 그럼 첫 번째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방향계로서 또 향배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충청도 민심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투표가 충청도에서 이기면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예, 그렇습니다. 야당이 충청도에 있으면 야당이 이기는 경향이 높았고 이때까지. 우리 이번 경선도 마찬가지예요. 후보 중에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는 후보가 없어서요. 충청도의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충청도 민심은 또 홍문표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난 이 문재인 정부에 좀 안타깝고 서운한 것은 뭐 정치적으로 사회 경제적 모든 것이 충청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이 장관 하나 제대로 쓰질 않아요. 이렇게 충청도 홀대로 하면서 필요할 때는 충청도가 국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요번에도 이거는 제가 충청도에 여러 이모저모를 좀 알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조금 언론에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언론에서 보고 있는 거는 지금 인지사가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대체로? 그런데 예. 저희가 볼 때는 나름대로 오늘 이 방송에 나오기 위해서 충청북도, 대전, 세종 곳곳에 아는 분들 좀 동향을 한번 살펴보니까 예. 상당히 그 이낙연 후보가 예. 그 잠재력이 있어요. 아, 박빙 승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상당히 그 가까운 숫자에 끌어올리는 걸로. 근데 그거는 민주당의 대의원 성향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주당도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정치권에 있으니까 지역에서. 그분들하고도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한번 좀 동향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의외로 이낙연 후보에 대한 의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충청도가 지역구여서 충청도 여론은 정확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민주당이 충청도를 홀대한다부터가 잘못된 것 같아요. 행정수도를 옮기자고 할 때 반대했던 쪽이 어느 쪽인지 또 국회를 옮기는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걸 국회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굳이 얘기해가지고 1년 내내 시간 다 보내다가 이제 대선이 앞서가지고 이제 충청도 여론의 민심이 미칠 것 같으니까 이제 겨우 해주시는 국민의힘 아니십니까? 근데 이제 여론은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당에서 또는 여론조사에서 판단되어지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게 얘기하셔서 아마 국민의힘에서 상대하기 어려운 후보를 뒤로 좀 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거는 또 우원식 의원께서 이지사 캠프에 있다는 걸 감안하고 들어야 됩니다. 네. 그 점을 감안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국민들이 다 알 겁니다. 우리 네, 다 알 거예요. 의원님이 지금 어느 캠프에 있다는 걸. 네. 자, 근데 어쨌든 민주당은 그렇게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경선 레이스 이제 출발선 앞에 섰는데 거기서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을 가지고 후보들 간의 이견이 있고 요 이견 조정이 이게 쉽지가 않아 보여요. 언론에 보도되는 바로는. 네. 내부 사정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이걸 조금 좀 포괄적으로 넓게 보면 기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그렇죠. 저는 평가를 좀 하고 싶고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어느 정당이든지 그동안 해왔었던 관행과 룰이 있는데 우리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역선택 부분을 한 번도 선거에 사전에 넣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서병수 경선 준비위원장이 이끌던 의원들이 있거든요. 경선 준비위원회. 그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여기 이제 정홍
위원장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이게 그 역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번 경선 준비위에서 결론이 났는데. 물론이죠. 그런데 그거를 대부분이 이제 인수받아서 하고 있는 지금 이 위원회가 이거를 지금 건드리면은 상당히 저는 뭐 지금 일부 공개된 그 소위 찬성과 반대 그것이 뭐 공개된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보더라도 요번 이 부분을 잘못 건드리면은 뭐 핵폭탄을 건드리는 그런 어떤 상당히 위험한 정치적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조금이라도 손대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양 진영의 대표 주자들이 윤석열, 홍준표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르고 그 뒤로도 몇 분씩 쭉 의견이 달리는데. 근데 이게 이제 홍준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놓고 뭐 이 부분을 찬성 또 뭐 반대하는 것보다는 이 원칙의 기준이 지키는 그런 요번에 위원장 정홍원 전 총리가 돼야지 이 부분을 잘못 건드려 놓으면은 참 그분의 입장과 우리 당의 입장이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핵폭탄이죠, 실제. 네. 건들면. 근데 이게 이제 홍준표 후보가 최근에 2030에서 지지도가 올라가고 또 호남 쪽에서 지지도가 올라가니까 윤석열 후보 쪽에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가 봐요. 근데 지난번 얼마 전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서 지지도가 높았거든요. 그때는 뭐 별 얘기 안 하더니. 근데 이게 이제 정홍원 위원장께서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을 꼭 하려고 하시는 모양이죠.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걸 미리 다 룰을 다 세팅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요번에 좀 복잡하겠어요. 근데 이게 국민의힘에서 역선택 문제가 자꾸 나와서 복잡하고 시끄럽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흥미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선택 홍보를 해가는 것 같아서 앞으로 점점 선택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양쪽의 논리는 각자 일리가 있는데 어쨌든 거의 결정된 줄 알았던 걸 건들면 여기서 폭발하는 거 아닙니까? 홍 부위원님 고개 막 끄덕끄덕하시고. 우리 제가 그 실무를 맡아서 일을 했었던 경험이 몇 번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 대통령 선거나 또는 그 도단위 선거 정도까지는 역선택이라는 부분이 과연 가능할까? 혹은 깊이 저희들이 연구한 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거의 폭이 넓을수록 역선택의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워낙 많은 사람들이. 또 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이제 시군 단위 이렇게 폭이 좁은 곳은 뭐 한 1,000명만 단합한다든지 움직이면은 그 판을 뒤집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많은 선거를 하면서 시군 단위까지는 이걸 적용을 해볼까. 그러나 그 이상 도 단위나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데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 이런 이제 이런 결론을 갖고 지금 같은 생각인데 지금까지 그거를 이행해 왔었던 것이에요. 지난번에 지금 이제 갑자기 이 문제가 불거져서 이제 넣느냐 빼느냐 하니까. 홍 의원님은 건들면 안 된다는 이제 말씀이시죠? 예, 저는 지금까지 그 과거에 실무를 맡았던 사람이나 또 이 경험자로 볼 때는 이거를 지금 건드리는 건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저 국민의힘의 김재원 의원이 저희 경선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선거인단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역선택을 하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막 만들었는데 저희 당에서는 이게 선거인단이 한 100만, 200만 넘어가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시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역선택 문제가 우리 당에서 그냥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역선택에 대해서 아주 신경 쓰시는 분들 보니까 윤석열, 최재형, 황교안 후보 이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정홍원 위원장이 그렇고 이런 분들이 선거 정치로 보면 초짜들이에요. 역시 처음 선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게 굉장히 두려운가 봐요. 이게 두렵다 보니까 많이 또 그거 갖고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홍보가 돼가지고 앞으로 이거 굉장히 선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여튼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에서는 싸움이 나게 원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뭐 싸움 안 해도 되고 하여튼 뭐 잘 뽑으시죠. 잘 뽑으시죠. 하여튼 지금 선거판은 이제 여당선이 이제 마무리 단계 가고 야당이 시작인데
어떤 야당서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정치 이슈를 던지고 희망이 있는 그런 판을 한번 벌릴 것입니다. 근데 지금 홍준표 후보가 이제 등록을 했으니까 후보죠. 후보가 최근 한 달 사이 약진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다가 국민 여론조사,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격차가 한 자릿수 정도로 좁아졌단 말이죠. 이제 이래서 이제 역선택이 이제 소위 이제 화두가 돼 버렸는데 지금 이 조항을 건들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홍 의원님 건들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선택의 그 어떤 포인트를 호남 쪽이나 2030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신데. 예. 그분들이 진정성을 이 방송을 듣는다든지 이 역선택 부분의 원인을 그쪽에 몰아간다면은 그분들이 듣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일생에 몇 번 오는 대통령 선거의 그 주권을 어떤 정치적인 어떤 휘말림에 의해서 내 주권을 던졌다. 이렇게 판단해 갖고 잣대로 계산한다면은 참 자존심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어떤 계층을 떠나서 역선택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 선거나 도단위 선거에서는 큰 영향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작은 시군 단위는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큰 규정을 한다면은 요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은 할 수가 있지만은 이 실행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건들면 안 된다. 네. 저희도 이제 지역에서 선거를 치러 보면 저를 꼭 찍고 싶은 사람이 우리 당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는 소리가 그 당은 마음에 안 드는데 사람이 좋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이건 지금은 예. 실제로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역선택 이 얘기는 당이 마음에 안 들거나 뭐 정권 교체에 찬성하지 않으면 그건 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논의를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부족한가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것뿐 아니라 이렇게 하면 진짜 제가 몇 번 얘기합니다만 홍보 효과가 커져서 그거 역선택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상대당의 경선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민주당의 경선 결과 충청이 언론에 대체로 보도되는 것과는 다르게 이낙연 후보가 그 선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결선을 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집권당의 전체적인 조직의 시스템이나 또 갖고 있는 전국 분포의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이재명 후보가 뭐 한 분이 50% 이상 넘는 그런 저희 대통령 후보 경선은 저는 안 되고 결선을 갈 것이다. 결선으로 갈 결국은 것입니다. 간다. 결국은 갑니다. 결국은 가서 더 싸워서 더 서로 갈라지고. 뭐 그런 이제 자꾸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데 저는 뭐 선의 경쟁을 더 하는 기회가 저는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홍준표 후보의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러면? 여태까지는 모든 언론이 이제 윤석열. 그러게요. 저희도 잘 생각을 못 했어요. 윤석열 후보가 그냥 압도적으로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홍준표 혹은 유승민. 요즘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약진을 하고 있어서 이제 관심거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역선택 논란까지 하니까 홍준표 후보가 더 세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예측하기 어렵긴 한데 글쎄 좀 더 두고 봐야죠. 그러면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추격은 하나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 홍준표 의원님은 이 얘기는 못 하시잖아요. 그죠? 아니 뭐 지금 이제 예측인데 우리가 2등이 대부분이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은 그건 상승 모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2등이 침체되어 있다든지 빠지면은 그거는 조금 좀 어렵다라고 보는데 이제 지금 홍준표 후보가 의외로 지금 치고 나오는 부분이 몇 군데 있거든요. 꽤 많이 치고 나와요. 이런 부분이 이제 소위 윤석열, 홍준표가 이 게임이 빅게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내에서도 빅게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최종 결론을 알 수가 없는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
당내에서 그런 전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신 있게 말씀하시죠. 최종 누가 될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곤란하실 테니까. 네네. 하지만 빅게임이 될 가능성은 이제 생겼다. 네, 네. 예. 우은수 형님은 빅게임이 되겠지만 결국은 홍준표 후보, 빅게임이 될지 안 될지 윤석열 후보가 될 것이다. 네, 뭐 윤석열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그리고 이제 결선 투표를 갈 것이다고 홍준표 형님 말씀하시고. 그거는 우리 지금까지 여론 지형이나 이런 걸 보면 역시 이재명 후보가 안 되는 게 국민의힘한테 굉장히 유리한가 보다 이렇게 이번 달 말에 가면은 마음 표현 아닌가 예. 싶습니다. 자꾸 어려운 걸 우리 야당에다가 돌리지 마시고 이건 현상을 얘기하는 거니까 받아들이세요. 네, 받아들이세요. 자, 오늘은 서로 걱정이 많다 보니까 크게 난타전은 아니고 각자 걱정하다가 조용히 끝납니다. 이거 한 달 이내에 다 결론이 날 일이죠. 일단은 결론은 아니고. 예. 그리고 한 달 이내에 정말 빅게임이 될지는 결론이 날 일이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원, 홍문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경준이가 이미 정한 경선룰을 선관위가 바꿀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여기에서는 바꿀 수 있다 쪽으로 의견들이 다 모아진 건가요? 어느 정도는 바꿀 수도 있다,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왜 경준에서 정한 거를 바꾸냐, 이런 반론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 부분은 그래도 바꾸려면 바꿀 수는 있다 쪽 의견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자, 경준이 안을 바꿀 수 있다고 치면, 그 다음 쟁점은 역선택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인데, 반대하는 8명 후보들은 말합니다. 일반 여론조사에서 다른 당 지지자라고 그 사람들을 뺀 적이 역대 한 번도 없다. 그건 상식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거르고 나면 확장성 부족한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그 확산성을 말씀하시는데요. 확장성, 예. 예, 확장성. 어느 정도 명분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논리에 약간의 비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 애초에 저희 후보를 뽑지도 않을 사람들, 저희 후보를 지지할 의사가 전혀 없는 분들에게 네. 저희 당 후보가 누가 좋겠습니까? 저희 당 후보로 누구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어떻게 확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느냐. 저는 오히려 예. 지지 후보가 없는 무당층을 향해서 그런 질문을 한다면 그 확장이 가능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을 얘기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고 어느 정도는 약간 좀 더 억지에 가까운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억지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예. 그래서 이제 질문에다가 어떤 당 지지합니까를 첫 번째로 물어서 타당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은 말하자면 제껴버리자. 지금 그거잖아요. 근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당을 지지한다고 질문에 답을 했다 손 쳐도 그 사람이 얼마나 적극적인 지지자인지 소극적인 지지자인지 아니면 중도적 성향인지 모르는 거 아니겠느냐. 그거고. 게다가 타당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역선택할 거다라고 하는 것도 비약이다. 상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보자면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영향력이 적으냐 마느냐 이걸 따진다기보다는 즉 정권 교체 원하지 않은 분들이 저희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체는 정권 교체를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의 의사가 결국 무시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정말 결과가 너무 바뀌고 이런 차원으로까지 가면 그건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네. 당론적 얘기죠. 역선택으로 답을 하는 그 사람들이 소수라고 할지라도 그 소수라도 걸러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유권자가 4,200만입니다. 예.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저희가 하게 될 전화 여론조사는 아마도 응답자 한 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할 거예요. 네. 전체 유권자 0.005% 정도인데 거기서 또 전략적으로 역선택을 할 사람이 얼마나 되냐?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닌데도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를
끝까지 붙들고 있을 분들 비율까지 생각을 해본다. 그럼 굉장히 좀 낮겠죠. 예. 그런데도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예. 바로 이런 논리적 모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을 뒤에 나오실 오신환 전 의원 등등등이 주장하시는 건데 그 부분이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당 지지자가 그 전화 받는 사람 중에 몇 명이나 될지 모르고 그들이 다 역선택한다고 할지 모른다. 되게 소수다. 근데 그 소수가 전체적인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건데 굳이 역대 경선에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역선택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 가지고 이렇게 싸울 필요가 있느냐? 원래 하던 대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 되지 않는데 그걸 또 넣는 것은 또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하자는 차원의 얘기인데 그것을 넣으면 안 된다고 또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실 이유 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안 했다면 지금부터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 거예요. 전례가 없었던 것은 맞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 여론조사가 경선에 도입된 게 2007년 대선입니다. 저희 쪽은.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두 분 경쟁이었습니다. 당시 여당 지지층은 역선택을 하든지 말든지 이미 승부가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역선택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 12년 대선을 보시면 예. 그때는 박근혜 후보가 다른 후보들이 누군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완전히 압도적인 1등이었어요. 예. 역선택 방지라는 걸 뭐 고려할 이유가 당연히 없었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 17년 대선 어땠느냐. 예. 탄핵 직후 치러졌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후보조차 세우기 아주 힘들었던 소위 말하는 흑역사 속의 대선이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역선택을 논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후보가 너무 많아요. 15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네. 전례가 있었는지를 따지기 전에 역선택 문제를 한 번 정도는 심각하게 논의를 한번 해볼 상황이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에 대한 공정성을 제기하기도 하네요. 뭐냐면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위원장 되기 전에 윤석열 후보를 따로 만난 적이 있더라. 사실상 지지하고 계시는 분 아니냐? 그럼 이 결정을 공정하게 하시기 어려울 거다. 사퇴하셔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형적인 정치 공세인데요. 정홍원 전 총리는 예. 위원장님은 총리를 지내신 당의 어른입니다. 그 어른에 대한 의례적인 방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홍원 위원장도 어제 이런 말씀하셨죠. 의례적인 방문을 갖고 네. 지지를 한다고 말하는 건 경강부회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하셨는데 오라는 사람을 막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인사하러 온다는데. 예의를 중시하는 한국적인 정치 문화가 당연히 있는데 예. 이걸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건 지나친 공세고요. 또 정 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가 만나셨던 그때를 보면 그때 누구도 정홍원 전 총리가 선관위원장이 될지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을 때예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는 후보가 3분이에요. 윤석열, 최재형, 황교안. 원희룡 후보는 어느 쪽이든 좋다 쪽이시고 다른 8명 후보, 유승민, 홍준표, 하태경 등등등 8명 후보는 넣지 말자 쪽이십니다. 다수결로 하자면 많은 쪽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렇습니다. 룰 아닙니까? 네. 한 명의 선수라도 후보들이 선수일 텐데요. 한 명이라도 합의를 하지 않으면 게임 자체가 성립이 안 될 겁니다. 간단한 게임을 하더라도 아이들끼리 놀이를 하더라도 어떤 규칙은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저는 바뀌기는 어렵다고는 생각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동의해야 된다. 혹시 윤석열 후보가 선두주자기 때문에 지금 1등 후보기 때문에 돌고래 프리패스권이라도 달라는 거 아니냐라는 오신환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1위 후보라는 거는 지금까지 어떤 여론조사상의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뭔가를 뭐라고 할까요? 조금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주장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논리적인 차원에서 보자는 얘기고 또 저희가 이 방지 조항을 꼭 삽입해서 이것을 관철시키겠다는 정책 행보를 취한 것이 아닙니다. 당에서 먼저 입장을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봤죠. 자,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까지도 국민의힘 후보를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게 과연 맞느냐? 당신들의 생각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드린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2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선 중재안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어느 당 지지하십니까? 이런 식 조항 말고 정권 교체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요 조항을 넣는 것으로 그럼 가면 어떻겠느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중재안 받아들이시는 건 물론 이 중재안이 선관위가 낸 중재안은 아니에요, 여러분. 선관위 중재안은 아니고 그냥 어떻게 했느냐 나온 안인데 어쨌든 윤석열 캠프에서는 오케이. 네. 만약 역선택 방지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는 쪽으로 결정이 나도 최종 결정 승복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어떤 결정이 있더라도 당의 결정이 무조건 따라야 되고 그건 당원으로서 갖는 당연한 의무 그리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윤희석 대변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캠프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 넣으면 안 된다. 한 번도 그런 적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후보가 8명이에요. 유승민, 홍준표, 하태경, 안상수 이런 분들 8명인데 그중에 한 분. 유승민 후보 캠프의 오신환 종합상황실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신환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예, 지금 앞서서 들으셨겠지만 역대 선거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고 말고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그게 중요하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논리가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왜 중요한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 안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여론조사 50%, 당원 비율 50%라고 이게 결정하는 네. 그 기준이 이미 당심의 50%를 반영을 했고, 그리고 국민들의 민심을 50% 반영하자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도입한 제도예요. 근데 그 50% 여론조사조차도 국민의힘의 지지자들만 뽑아서 선택한다면, 네. 결국엔 당원들이 100% 투표하는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4,200만 유권자 중에 네. 우리 책임당원 대의원들 40만 명 정도가 만약에 투표를 하게 되면 예. 0.0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그런 비율로 결국엔 99%의 국민들을 포기하는 모양이 되는데 이거는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결국엔 정권 교체를 포기하는 해당 행위입니다.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아니 정말 다수가 다 역선택할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 다만 소수라도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본선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의힘 후보를 뽑을 일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걸러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럴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거거든요. 그 역선택의 실체라는 것이 사실상 입증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의 역선택을 조직적으로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어느 바보가 나는 민주당 지지자인데 역선택하겠다라고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나는 무당층이고 나는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얘기하고 역선택을 하겠죠. 역선택을 작정한 소수라면 아예 첫 질문부터 난 정권 교체 바랍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시작할 거라고요. 자기 마음과 달리. 그렇죠. 역선택을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그런 조직적인 행위인데 그거는 그 자체가 불법 행위이고 그거는 수사 대상이지 역선택을 했다 안 했다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를 걸러내기가 어려울 거란 말씀이시군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쪽에서 주장한다면 결과적으로 지금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소위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유승민 후보를 가장 두려워하고 윤나땡이라고 하는 윤석열이 나오면 땡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미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얘기하고 역선택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실체가 없는 유령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아무 의미 없는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청년층과 합리적인 중도 세력들은 이미 다 빠져나가고 있으니 저는 당이 왜 이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역선택 방지 조항 넣느냐 마느냐 갖고선 싸우면 싸울수록 중도가 멀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청년들 멀어진다고 생각하시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고 우리 당의 책임당원의 구성 분포가요. 50대, 60대, 70대 이상이 73%입니다. 그럼 나머지 20대, 30대, 40대는 27%인데 이 청년층은 다 포기하는 길을 자초하는 것이고 그리고 55% 이상이 영남권의 지역에 편중돼 있어요. 호남은 0.8%입니다. 그러면 호남과 수도권을 다 포기하고 청년층을 포기하고
결국엔 우리가 스스로 고립되는 이런 선택을 도대체 왜 하는지, 우리가 전국 정당을 원하고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너무나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너무나도 논리적인 비약이다. 그 부분이 너무도 논리적인 비약이다라는 게 앞서 윤석열 캠프 말씀이세요. 아니 그 역선택을 할지 모르는 소수를 걸러내자는 작업이 왜 청년, 호남 다 포기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일부 편중돼 있는 50대 이상의 그 여론조사 지지가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의 지지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0대, 30대, 40대는 다 포기하고 정권 교체가 가능합니까? 그분들을 배제하고. 알겠습니다. 지난번 이준석 현상이라는 것도 네. 우리를 바라보지 않았던 2030이 네. 드디어 국민의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2030이 윤석열 지지층에서 다 빠졌잖아요. 예. 오히려 홍준표, 유승민이 더 높게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 역선택 방지 조항 넣자는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준석 대표 뽑을 때는 당 안에서의 싸움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본선이란 게 있지 않느냐. 네. 결국 본선에서는 민주당 뽑을 그 사람들은 배제해야 되는 게 맞다. 이준석 대표 뽑을 때 선거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반대 논리로 지난번에 얘기를 한 겁니다. 저희는 당대표 선거에서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집어넣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 뽑을 때 예. 처음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예. 그때 당의 대표를 뽑는 거니까 당심으로 뽑자라고 해서 그렇게 넣은 거예요. 아하. 오히려 이렇게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대선이나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이런 선거에서는 오히려 더 확장해서 개방 경선을 해야 된다. 소위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을 여지껏 주장해 왔잖아요. 국민 경선을. 그렇죠. 그런데 왜 이번만큼은 예. 도대체 왜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이렇게 고립되는 국민들을 배제하는 경선으로 가야 되는지 지금 8명의 후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를 거죠. 위해서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윤석열 네. 후보 측에서는 그게 윤석열 후보가 돌고래라서 일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단 한 명의 후보 의견도 중요하지 않느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못 가는 거 아니냐. 전체 합의가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아니, 이미 경준위에서 2번에 걸쳐서 이런 논란을 빚고, 그리고 최고위가 추인한 이 결과를 그 당시에도 윤석열 후보가, 방해를 해가지고 토론도 못하고 다 바꿨잖아요. 예. 그러면 한쪽 후보가 강하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도 잘 나가는 후보가 갑자기 밖에 있다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나머지 후보들이 다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까? 지금 8명의 후보가 반대하고 있는데 3대 8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윤석열 후보가 강하게 주장한다고 그래서 8명의 후보가 맞습니다. 이건 공정합니다. 이렇게 하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그 자체가 오히려 불공정한 거죠. 결국은 막 챙챙챙 이게 부딪히면 끝까지 부딪히면 다수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후보들이 어쨌든 이거는 원칙의 문제니까 오히려 지금 경준위에서 그 안을 발표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네. 이렇게 후보들이 지금 경선 레이스를 뛰고 있는데 갑자기 잘 나가는 후보라고 해서 그러니까 심판을 교체하고 마지막까지 의견이 팽팽할 경우에는 다수 후보가 원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는 게 맞다고 보세요. 그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원치 않는 원칙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중재안이 하나 나왔어요. 정권 교체에 찬성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맨 처음에 넣는 걸로 하면 어떻겠느냐. 교체에 찬성. 중재안이 아니고요. 그거는 이미 찬성하고 있는 측에서 바깥으로 흘려서 지금 꼼수를 피고 있는 건데 그 자체가 역선택 방지 조항입니다. 그 자체가.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의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네. 민주당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들 중에 이재명 후보가 선택되면 이탈하겠다는 32%가 있어요. 네. 그럼 그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권 교체를 찬성하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알겠습니다. 할까요? 짧게 질문 드릴게요. 만약 선관위에서 역선택 방지 문항을 가는 걸로 강행할 경우에 그거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8명 캠프 중에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제 홍준표 후보는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승복 못한다. 이미 정해진 원칙을 이것은 만약에 공정 경선이 아닌 판을 깨고자 한다면 그것은 결국 파행으로 갈 것이고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신환 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민 캠프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국회 정보위 관련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지금 북한에서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한 거 아니냐, 이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이걸 알면서도 숨겼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던데요.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선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번지수를 좀 잘못 찾았다고 생각되는데요. 왜요? 이번 사안은 정부가 숨겼느냐 또는 숨기지 않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은 첨단 정보 자산을 통해서 북측의 동향을 관찰하고 있고 이것은 보안이 생명인 첩보 사안입니다. 시시콜콜 야당이 알려주거나 또는 보고해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정부가 이래서 파악을 했더라도. 예, 문제는 중요한 것은 정부가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주장대로 지금 정부가 알고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혀 문제될 게 없고 대비도 저는 충분하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영변 원자로가 재가동이 된 건 팩트입니까? 제가 정부 차원에서 공식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언론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많은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럼 조금 전에 의원님의 그 발언에서 뉘앙스만 읽으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하여간 정부는 파악했다. 그게 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파악했다에 그러니까 밑줄 치면 되는 거죠? 예, 비본질적인 것을 문제 삼아서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그걸 그냥 그 전제로 깔고 한번 그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겠는데, 네.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북한의 의도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보여주기, 다음으로는 압박. 즉 다시 말해서 북미 간의 협상이 교착 상황인 상황에서 네. 북한은 뭔가 보여줄 게 필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압박할 카드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보여주기를 말씀하시니까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도 지금 뭔가 보여줘야 되는 공공한 처지에 빠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아프간 철군에서 어떤 뭐냐면 그 지금 미국 내에서 역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대북 강경책으로 이게 오히려 미국 내 여론을 달리려고 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합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 동맹의 차원에서 네. 협의하겠다가 가장 큰 전제였고요. 그리고 예.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북미 협상으로 견인하겠다라는 큰 틀의 원칙은 합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의 도발을 대비하는 것은 압박을 통한 방식이 있고 대화를 통한 방식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지금 정부가 한미 동맹을 통해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견인해 가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북한 관련. 지금 한미연합훈련 끝났죠. 네. 한미연합훈련 개시 전에는 그러니까 상당히 날을 세웠는데 그 뒤에는 너무 되게 잠잠한 것 같은데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고 나서도 북한이 도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 뭐 잠잠하다 어떻다라는 부분은 길게 봐야 되고요. 남북관계 문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 장면만을 끊어서 볼 게 아니다. 흐름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예. 방송에 나온 김에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국민의힘에서는 정보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정치적 공방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국정원이 과거 정부에서 했던 불법 사찰 문제를 국민의힘은 계속 외면하고 있습니다. 18대 국회의원. 맞습니다. 예. 18대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 불법 사찰이 168건의 보고서가 있다고 국정원장이 보고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정치인 18대 국회의원 대상으로만 한 게 168건이고요. 그런데 일반인, 시민사회, 문화계, 학계, 종교계 지도자들에 대한 사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어마어마한 건지 전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예측해 볼 때는 어마어마할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뭐 국민들께 좀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법원 판례상 국민들이 신청하면 다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장도 대국민 사과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라고 했으니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흑역사를 끝장낸다는 차원에서 좀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러니까 정보위를 수집해서 여기에 적극 대처해야 되는데 야당 의원들이 그러고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왜 그러고 있다고 보시는데? 제가 야당 의원들 속을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뭔가 과거의 흑역사들을 덮고 넘어가자라는 차원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상처는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러내야 다시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18대 국회의원 사찰이라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에서 벌인 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걸 의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게 또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다라는 뭐 여러 보도도 있었고요. 그래서 잘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다른 문제를 좀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언론중재법 처리는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네. 의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합의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국난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한계 상황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숙성의 시간을 갖겠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언론 단체들조차도 문제 제기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좀 더 숙성의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7일까지 합의를 보지 못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 27일 본회의에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정 처리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저는 그것마저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합의가 안 되면 그때는 표결 처리라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야당 일각에서 어떤 주장이 나왔어요? 만약에 이 법 강행 처리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도 행사해야 된다는 주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타당성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회가 논의 중인 사항에 대통령을 자꾸 끌고 들어가는 건 전 되게 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의 국가거든요. 네. 그래서 사법부의 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과제하지 않듯이 입법부의 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감나라 대추나라라고 할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철이 정무수석이 이제 몇 번 등장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네. 이걸 가지고 추미애 후보는 대통령을 여론과 거리가 멀어지게 하고 있다. 이철이 수석이.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 비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무래도 개혁 과제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좀 표출하신 것 같고요. 예. 아울러서 당과 국회의 입법 주도성을 좀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지금 전자발찌 끊고 그러니까 전자발찌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뒤에 윤석열 캠프에서 어떤 입장이 나왔냐면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그다음에 인권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고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충격을 받으실 국민들에게 볼 면목도 없습니다. 네. 대통령은 저는 비가 와도 걱정, 태풍이 불어도 걱정, 모든 게 걱정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하죠. 예. 이런 끔찍한 일에 대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중요한 건 윤석열 캠프가 이런 끔찍한 일을 대통령과 결부시키는 건 저는 그 배경을 좀 보면 좀 급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홍준표 후보가 거의 턱 밑까지 치고 올라오는 지지율에서 있다 보니까 좀 조급함의 발로가 아닌가 싶고요. 사실 반문정서 자극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만약에 윤석열 캠프의 주장대로라면 2008년에 어린이에 대한 끔찍한 생각하기도 싫은 그 조두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조두순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 책임이란 말이잖아요. 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허황되게 공격하는데 기승전 문재인 이 프레임 자체가 저는 지금 국민들한테 안 통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예비후보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이 외통위 소속이시니까 어찌 보면 또 이제 논평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두테르테 발언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장성민 예비후보는 우방국의 대통령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모욕행위일 수도 있다라고. 모처럼 전 장성민 전 의원이 똑바른 소리를 하셨다고 보는데요. 모처럼입니까? 네. 아니 한 국가의 정상 지도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은 외교적 안목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우리 우방국의 대통령 정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걸 그렇게 좀 비하하는, 폄훼하는 식의 발언은 해서는 안 될 발언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필리핀에서 기분 나빠할까요? 그걸 표현하진 않겠지만 속으로 다음에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발언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네. 그래. 자, 그 전직 스타들이 또 윤석열 캠프 이런 데로 가고 있는 것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선택은 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건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 우리 진보개혁 정부와 맞지 않았다면 진작에 그 소신을 밝히고 행동하는 게 저는 참다운 군인 정신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속되게 표현해서 민주당 정부에서 과실이란 과실은 다 따먹었던 분들이 만약에 혹시나 그럴 리는 없지만 어떤 자리를 바라고 정치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전 장군답지 못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신이나 이런 것들 진지한 얘기는 다 접어두고 별까지 다신 분들이 하는 모습들이 참 쪽팔리다는 생각이 들고요. 격한 표현을 쓰시네. 격하게도 될 것 같아요. 속되게 말하면 이 별값이 똥값 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네. 예, 쪽팔린다는 표현은 이제 방송 용어는 아니라는 점을 그렇습니다. 예, 부끄럽다라고 정정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보니까 윤희숙 의원이 방 뺐다는 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예, 제목만 봤습니다. 제목만? 네. 자, 이 그 사직서 이제 제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다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하면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고 그 윤희숙 의원의 결정인 사항이니 예. 국민의힘이 민주당한테 미루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떠넘기거나 할 일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책임 있게 처리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그 인터뷰했던 김기현 원내대표도 조만간 이제 그 처리를 할 거다라는 입장을 좀 표명을 하던데 만약에 그럼 표결이 성사가 된다면 네. 이렇게 여쭤봐도 될까요? 의원님은 찬성표를 던지실 겁니까? 인사에 관해서는 비공개이지만 제 말씀의 뉘앙스로는 저는 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게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희숙 의원의 본질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만큼 관여돼 있고 얼마만큼 개입했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국회의원 사퇴라는 정치적 행위 뒤에 숨고 있거든요. 본질을 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중요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논란되는 것 자체가 좀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할 생각이다라는 말씀이시고.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다만 지역구 주민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하죠.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게 그건데 선택된 그 자기 의무라는 것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 주민들을 대표하고 선택받은 겁니다. 예. 억울하고 분하고 화난다고 해서 던질 수 있는 자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솔직하게 말해서 자라는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이건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민주당도 잘한 것도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길게 이야기를 안 하죠. 네. 그래서? 그럼 왜냐하면 국회의원 사퇴라는 이 정치적 행위라는 게 여야를 떠나서 많이 이렇게 오용됐던 게 사실이거든요. 국회의원 사퇴라는 행위. 이번 사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번 일은 저는 국회의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교 불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셀프 면죄부를 준 정당이고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민의힘과의 비교를 떠나서 그러면 애초에 공언했던 거는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민주당도. 민주당이 공언했던 부분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출당을 권유했고요. 실제로 그분들은 이제 탈당을 권유한 거죠. 예. 탈당하신 분도 있고 또 그 와중에 탈당기를 처리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 모아서 처리하려고 했던 거죠. 문제는 그게 시간 끌기죠. 그게. 정치라는 건 우리 진행자님 그렇습니다. 이 전체 100점짜리를 뽑는 게 전 정치가 아니고요. 그중에 나은 걸 선택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셀프 면죄부를 준 정당이 온당한 것이냐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정당이 온당한 거냐 판단해 주시라고 최악과 봅니다. 차악의 차이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네. 윤리의 문제에서도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까? 그 문제는 조금 이게 짧은 방송 토론에서 토론할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윤리의 문제는 기본이 있죠. 본질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있다고 원칙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악보다는 차악이 낫다 이렇게 접근을 성지는 문제는 아닐까요? 이 정치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정치엔 객관적인 한계 상황 속에서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그건 판단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